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모습입니다. 네, 저는 2017년 현대문학상 수상소설집 읽어왔고요. 지난 시간에 김금희 작가님의 체스의 모든 것 이 한 작품을 1시간 동안 녹화했었습니다. 시간 조절이 중요하죠. 나머지 작품들 이번 시간에 다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실리아, 이 김금희 작가님의 자선 추천작인데요. 이게 세실리아가 사람 이름이죠. 세실리아 마리아 소식 들은 적 있어. 이렇게 얘기를 당시 이제 같은 유튜브 대학 시절 대학 동기들 대학 동기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세실리아 마리아 소식 들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죠. 걔는 명랑했어. 언제나 명랑했지. 동기들은 세실리아의 별명이 엉겅퀸이었던 것도 기억해냈다. 그랬다. 세실리아는 애정 결핍에 시달리는 막내 동생처럼 엉기길 잘해서 별명이 엉겅퀸이었다. 그렇게 해서 막상 좀 친해지면 시도 때도 없이 삐삐치고 울면서 음성 메시지 남기고 술 먹으면 우는 버릇이 있었다. 전화하고 연건도 없는데 계속 불러내면서 사정없이 엉겼다. 이 정원이 화자로 등장하는데 세실리아를 떠올리고 이 몽창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학우들 당시의 동기들을 만난 거죠. 동기들. 그때 세실리아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우연히. 엉겅킨이란 별명. 현규는 이제야 말하지만 세실리아의 별명은 너무 엉겨붙는다는 뜻이 아니었다고 했다. 그랬지, 명훈이가 동의했다. 별걸 다 기억하네. 이건 찬호의 말이었고. 그럼 뭐언데? 내가 물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세실리아가 엉겅퀴는 건 엉덩이가 아주 건강하고 풍만해서야. 지금이야 나이 먹고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해도 대단했지.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 소설은 이 남자 동기들 대학 시절 때 어떻게 보면 세실리아를 성적으로 뭐랄까 도구화한다 그럴까? 이 소설도 페미니즘 맥락에 있는 것 같고, 음, 그래서 그런 세실리아, 그렇게 해석된 엉겅킨으로 불렸던 그 세실리아인 거죠. 음. 근데 동창회가 끝나고 나서 형규에게서 한 번, 명훈이에게서 한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다. 잘 가고 있지? 예, 찬호가 전화 와요. 어디쯤 갔는데 어디쯤 갔는지를 왜 물어? 얘기나 좀 더 할까 하고. 이 새끼도 똑같은 새끼구나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찬호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볼까 싶었다. 음. 좋지. 그런데 집에서 네 애들이 기다리지 않아? 네 딸이 5살이라며? 너밖에 모른다며? 에이,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여자애들하고는 그렇게 육아 이야기만 하더니 왜 나랑은 안 해? 끼어들 말이 없어서 저녁 내내 오리고기만 열심히 구웠더니 얼마나 집게를 오래 쥐고 있었는지 지금도 소나기가 아프구만. 노래도 잘한다며 엘사 같이 눈사람 만들래? 이 노래를 공주까지 같이 입고 한다며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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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춤을 춘다며. 그래 조심해서 들어가고 여름에 요트 한번 탄다니까 그때 보자. 송년회가 끝나고 난 뒤에는 누구나 누구와 잘 수 있고 자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은 안 해, 나쁜 새끼들. 엉덩이가 뭐 어쩌고 어째? 이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소설이. 방향이 분명하죠. 엉겅킨이라니. 이 남자 동기들은 여자 어떻게든 여자로 대상화하고 어떻게든 자료하고 그런 사람들인 거죠. 세실리아는 꽤 유명한 설치 미술가로 활동하고 있어서 그죠? 미술가가 됐습니다. 음, 그리고 세실리아에게 정은이 찾아가죠. 세실리아를 한번 만나보는 게 좋겠다. 1호선을 타고 가장 마지막 역에 내리면 세실리아가 있는 레지던스였다. 음, 그곳에서 세실리아는 어, 작업실, 작업실, 세실리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세실리아가 나타났다 하면서 화장기 없는 얼굴, 하나도, 정말 하나도 변하지 않은 풍만한 엉덩이와 아니 풍만한 몸매와 가무잡잡한 피부. 하지만 이제 그렇게 자주 웃진 않을 듯한 근엄한 얼굴로 멀지 않았니 물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냐 하면서. 어, 야, 작품들이 아주 스케일이 있다. 원래 저런 대형 작업들은 잘 하지 않는데 저런 거대한 것들이 아름답기란 참 힘드니까. 작업실은 어두웠다. 어, 어, 구덩이가 있어요. 구덩이, 그러니까 공고리를 쳐서 구덩이를 만든 거죠. 바닥을 높인 다음 얼음 송곳으로 구덩이를 팠다. 밤에만 작업하고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찍는다고 했다. 그러면 어떤 게 예술인 거야? 어떤 거라니? 여기 있는 구덩이야, 동영상이야? 어차피 상관없어. 어떤 작품은 자신만을 위해서 만들기도 하니까. 세실리아는 레지던스를 떠날 때 모두 부숴서 원래대로 해놓을 거라고 했다. 그때도 얼음 송곳으로 할 거니? 어머, 너 진짜 재밌다. 그땐 얼음 송곳으로 안 해. 사람 불러야지. 어, 공고리를 쳐서 바닥을 높여놓고 그걸 얼음 송곳으로 파내는 거죠. 구덩이를. 이 작업의 의미는 뭔가? 자기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건가? 아까 동기들, 남자 동기들 했던 엉겅킨 그런 시선을, 남자들의 시선을 세실리아는 알고 있었겠죠. 어떤 상처. 음, 세실리아는 내가 왜 너 만나러 온 줄 알아? 왜 그랬니? 왜 연락했니? 애국하려고. 음. 세실리아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재미있어 했다. 음, 네 작품이니? 애국했지. 유럽에선 박지성보다 내가 더 유명해. 그게 지금 그쪽 현대미술관에 있어. 박지성보다 더 유명하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내 앞에서 닭고기나 해체하고 있는 세실리아가. 응,
하지만 세실리아가 어떠니 재밌지 박재성보다 유명하다고 하니까 웃기지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다. 사실 하나도 재미없었다. 유머에는 어느 정도 자학과 자기 모멸이 있어야 먹히는데 영 모르는구나 얘는. 유머와 재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자세히 보면 그거 다 전자기기야. 전자기기. 폐기된 전자기기들은 다 어디 한 군데라도 빛을 내게 되니까 하다못해 전기 면도기에도 충전 램프가 달리잖아? 그런 부속을 떼다 완성한 거야. 세실리아는 그런 부속들을 모으는 데만 10년 가까이 걸렸다고 했다. 상당수는 직접 주운 거야. 나중에는 돈 주고 사기도 했지만 일관된 색을 내려면 일관된 빛을 내는 전자기기가 베이스로 있어야 해서 무선 호출기 있지? 나중에는 그냥 돈 주고 그런 중고 기기들을 샀어. 수천 개를 사야 했지. 아, 아까 작품, 처음 세실리아 작품, 공골이 친 바닥을 얼음 송곳으로 파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는 그런 예술. 그건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어, 빛을 내는 전자기기들 10년 가까이 모았다. 하나하나 모았겠죠.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 예술작품의 의미가 있겠죠. 집요하게 모으는 과정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세실리아가 안 되겠는지 손가락을 넣어 터틀넥 안을 긁었다. 아, 그렇게 뚱뚱하면서 터틀넥은 왜 입었을까 생각했다. 그런 옷은 아무것도 안 감춰줘. 오히려 더 그러면 더 뚱뚱해 보인다고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고. 나는 갑자기 웃음이 나서 낄낄낄낄 됐다. 이 나라는 화자의 반응도 남성성이 투영된 뚱뚱하다, 풍만하다 그런 묘사들 물든 물들어버린 여성인데도 물들어버린 작품이 아니라 터틀넥을 입고 고생하는 세실리아가 웃겼다. 웃긴 걸 보니 그런 옷차림에는 자학과 자기 모멸이 들어있는 것도 같아서 코드가 그렇게 통하니까 빵하고 터졌다. 하지만 내 웃음은 결과적으로 아주 나쁜 상황을 낳았다. 세실리아는 내가 웃으면 웃을수록 젠더 소외의 소외, 폭력 계급 운운하며 그 작품이 얼마나 대단한지 흥분해 설명하다가 나중에는 젓가락으로 날 겨누면서 웃지 마 하고 소리 질렀다. 나는 웃음을 딱 그쳤다. 세실리아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는 눈동자 한번 흔들리지 않고 나를 노려봤다. 조형물의 흑인 여자처럼 아주 근엄하고 전투적이었다. 이런. 음. 세실리아는 그렇게 앉아있다가 다시 잠깐씩 터틀넥 안을 긁기 시작하더니 이내 무릎에 얼굴을 파묻으며 따갑다 따갑다 했다. 그렇게 자꾸 긁더라. 왜 얘 피가 나니? 응. 터틀넥을 입지 마, 세실리아야. 그럼 뭘 입니? 터틀넥이어야 하는데 아니면 안 되는데. 얘는 전자기기로 예술한다더니 자기가 스티브 잡스인 줄 아나. 왜 터틀넥을 고집해? 그 이유가 있겠죠? 터틀넥을 입는 이유. 그렇게, 자, 이제, 이거는 자기를 괴롭히는 행위 아닌가. 터틀넥 자체가. 따갑잖아요. 계속 긁어가지고 피가 나고, 손톱 자국이 나고. 그런데도 입어요. 그 몸집이 큰데도 터틀넥을. 그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간지럽고. 왜 자학을 하는가, 세술리는 자기가 자기에게 벌을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세실리아가 말하죠. 이렇게 웃은 건 아주 오랜만. 정말 배가 아프도록 웃었어. 한 번은 말을 걸 줄 알았지, 한 번은. 넌 울 줄 아는 애니까. 도서관에서 울고 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아주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 말해야겠어. 치훈이 걔는 쓰레기야. 그날 밤 취한 나를 데려다 주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런 건 연애도 뭣도 아니야. 그런 건 폭력이야. 정은아, 기집애야. 너 너무 재밌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어졌어? 하지만 이제는 찾아오지 마. 다시는 찾아오지 마.
이런 말을 한 거죠. 추운이 한데 취한 밤에 성폭행을 당한 것 같아요. 세실리아가. 그래서 이 사귀는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닌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미 전철이 끊겼다는 것을 알면서도 역으로 걸었다. 어, 집에서 음, 이런 거 익기까지는 얼마나 걸릴까? 쪼그리고 앉아 턱턱턱 구덩이를 파는 세실리아를, 밤에 골목을 옮겨다니며 이미 버려진 것들을 별처럼 줍는 세실리아를, 누군가에게 엉겨붙고 싶지만 가장 저점의 온도에서도 그러지 못하고 홀로 동결해 갔을 세실리아를, 나는 벼랑간 모든 게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며 걷다가 소리치며 걷다가 노래를 하며 걸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휴대전화를 꺼내 세실리아의 번호를 치웠다. 음, 그리고 이제 다시 동기를 만나죠. 정말 있던 우리가 아는 세실리아던, 왜, 왜 그래? 힙하니까 그렇지. 거의가 요즘 그렇게 힙해. 힙이 뭔데 엉덩이야? 뭐가 엉덩이야? 히피에서 온 게 힙이지. 형규가 이제 제주도에서 인테리어 사업 시작했다면서 힙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힙이 뭔데 엉덩이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세실리아랑 연관해서. 네가 만날 엉덩이 얘기만 하니까 엉덩이 말하는 줄 알았지. 넌 만날 엉덩이 얘기만 하니까. 화제가 다시 다른 곳으로 넘어갔지만 나는 정신이 들 때마다 했잖아. 엉덩이 얘기만 했잖아. 하고 이죽거렸다. 엉덩이잖아. 넌 형규는 어떻게든 무시하려다가,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왈칵 화를 냈다. 세실리아의 그 작품이 뭐였어? 설명하기 좀 애매한데 구덩이였어. 그랬구나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렀다. 나는 왜 우는지도 모르면서 울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울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찬호가 내 어깨를 흔들면서 왜 그래? 왜? 하고 물었다. 세실리아는 그렇게 파고 또 파고 들어가서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고 싶었을까? 그것은 어떤 고통의 바닥, 말로도 이미지로도 전할 수 없고 오직 행위로만 드러낼 수 있는 상처들이 엉겨 있는 바닥이겠지. 여기가 바닥인가 싶다가도 또다시 바닥이 열리는, 그렇게 만화경처럼 계속 열리는 바닥이겠지. 이게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의미가 나오죠. 고통의 바닥. 오직 행위로만 드러낼 수 있는 상처들. 말로도 이미지로도 전할 수 없는 음, 그런 바닥. 근데 이 동기회, 동창회 끝나고 가는데 또 전화가.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는지 왜 맨날 물어? 생각해보니까 구덩이만 있었던 게 아니라서 손바닥만한 모니터가 있었어. 세실리아 같더라고? 알아, 구덩이를 파고 있었잖아, 세실리아가. 파고 있지 않았고 덮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찬호가 세실리아 그 작업을 보고 온 거죠. 음. 파고 있지 않았고 덮고 있었더니 앉아서 구덩이를 지루하게 덮고 있더라고. 아무튼 난해한 작품이었어. 내년 여름엔 정말 요트 탄다니까 그때 보자. 구덩이를 덮고 있었다. 이건 또 다르죠. 음, 이런 소설입니다. 세실리아. 메시지가 분명하고요. 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수상 후보작이 나오는데, 권여선 작가님의 제예요, 제. 음, 어, 이 작품은, 음, 어, 이제, 음, 이 작품은, 음,
어떤 독후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프카의 변신이 나오고요. 벌레가 된 그레고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작품이 더 나오는데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가 나오죠. 거기에 대한 어떤 독후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음. 자, 한번 보면 어 측정기는 음 어 두 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는 혈압을 재기 위해 팔을 집어넣는 측정기의 두 구멍을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 몸의 모든 구멍 또한 스스로 알아서 작동하는 기관이 아니고 저 기계의 주름진 구멍처럼 주어진 걸 꾸역꾸역 받아들여 통과시키는 수용적인 허공일 뿐인가 생각했다. 음. 그는 엄마를 닮은 낭랑한 목소리로 엄마의 일기를 또박또박 읽고 있었을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를 상상해 보았다. 여자의 일기 내용이 돈 걱정이나 누군가에 대한 험담이 아니라 숲이나 바람, 책과 커피 향에 관한 것이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다. 그도 민지에게 그런 걸 준 적이 없었다. 대여섯 살 적의 민지 얼굴과 목소리를 떠올려 보려 했으나 생각나지 않았다. 그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고 그것은 민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조차 모를 만큼 몹쓸 시기였다. 민지. 민지가 나오는데 딸이죠. 그는 결국 민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이 병에 걸린 이 남자, 중년 남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몰라도 그 긴 시간을 들여 자신이 공상한 모든 것이 한낱 어리광을 부려보려는 고약한 심보에 불과했다는 생각이 들자 어이가 없었다. 그것도 신도 아니고 딸에게 말이다. 음, 중년 남자의 사투리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죠, 옆에서. 어느 날 애가 해충이 되어버린 기야. 이 말을 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것이 카프카의 변신에 관한 이야기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극이 다 결국은 상상아이가. 그러자 이야기를 꺼낸 남자가 침울하게 대답했다. 그렇지, 상상이지다. 그는 카프카의 변신을 읽으며 처형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남자. 그가 다시 책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대목은 뿌리표 뒤에 적힌 "그것은 병원이었다."라는 문장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이 장면이 냉혹한 판결처럼 생각되었다. 긴 병원 건물은 벌레가 된 그레고루의 연약한 둥근 머리를 관통하는 잿빛 창처럼 여겨졌고, 더 나아가 어쩌면 모든 병원이 작은 창문 속 병실에 갇혀 있는 환자들을 불가능한 삶의 희망을 볼모로 꼬치처럼 꿰고 있는 쇠꼬챙이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환자들은 쓸모없는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가족의 재산을 갉아먹는 해충 같은 존재들이며, 결국엔 가족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바삭한 껍질만을 남기고 굶어 죽어야 하는 그레고로의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카프카의 변신에 대한 권혜선 작가님의 해석인 거겠죠. 독후감. 화자가 이걸 느끼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혁진이가 상습 자해 학생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주변인들을 통해 들려지는 어떤 말들,
알고 보니 김혁진은 일진들의 폭력과 갈취에 시달리는 왕따 피해자였고 모든 자해 시도는 가해의 흔적을 지우기 위한 일진들의 조종에 의한 것이었다고 했다. 이런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이 끼어들죠. 음. 처형이 보시기에 그때까지 민지한테 무슨 문제는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전까지는 정말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어느 시점까지는 단호히 아무 문제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레고로처럼 민지가 변신이라도 한 걸까? 아니면 자해인 줄 알았는데 피해 학생이었던 아이처럼 민지의 문제 또한 완벽하게 위장되거나 은폐되어 있었던 걸까? 민지 없는 민지 이야기. 추측하는 거죠. 음. 음. 벽쪽 의자에 마주보고 앉은 두 노인 중 하나는 왼쪽 눈에 동굴고 희뿌연 안대를 붙이고 있었는데 그것은 김치만두를 포장할 때 곁들여 오는 작은 플라스틱 간장 용기의 뚜껑과 비슷했다. 늙은 여직원이 그 작은 용기에 간장을 따르다 흘리던 게 기억났고 그런 노인의 눈 안쪽 까만 간장 같은 눈동자도 무엇 때문에 밖으로 흐르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뚜껑 모양의 안대로 꼭 닫아두어야 하는지도. 우연히 본 풍경, 광경인 거죠. 건물 벽을 배경으로 말없이 앉은 세 노인들을 보고 있자니 벽조차 한 명의 노인인 것처럼 여겨졌다. 노인들이 그다지 어두운 빛깔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데도 왠지 그의 눈에는 노인들을 비롯해 그들을 둘러싼 시멘트 벽과 빛바랜 파라솔이 모조리 무채색으로 가라앉아 보였고 그 와중에 유일하게 눈에 띄는 것은 테이블 위에 놓인 초록빛 소주병과 스테인 그릇에 담긴 붉은 무생채 가닥뿐이었다. 그래서인지 그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린 정물화인 듯 그가 도저히 끼어들 수 없는 허구인 듯 여겨졌다. 무채색과 대비되는 초록빛 소주, 붉은 무생채가 허구가처럼 느껴졌다. 그가 다 끓인 라면 냄비를 식탁에 내려놓으며 같이 먹겠냐고 묻자 그녀는 웃었다. 그녀가 왜 웃었는지 라면을 같이 먹었는지 아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뜬금없이 다른 어떤 사물이 너무도 선명하게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가 냉장고에서 꺼내놓은 붉은 양념에 버무려진 초록빛 파김치였다. 파김치. 이것도 이미지죠. 음. 그리고 제발트의 토성이고리 이야기도 나옵니다. 책의 1장은 작가가 온몸이 마비된 상태로 놀이치병원에 입원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병상에 누워 방충망이 쳐진 창을 통해 잿빛 하늘만 바라보던 제발트는 현실이 사라져버리는 듯한 두려움에 시달리게 되고 현실감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든 창밖 풍경을 보아야겠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마비된 몸을 침대 모서리로 밀어가고 다시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 마침내 벽에 이르게 되는데 이 대목에서 그는 이미 다음 문장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창턱을 붙잡고 고통스레 몸을 일으킨 제발트는 불쌍한 그레고르가 떨리는 다리로 1인용 소파 등받이를 붙잡고 바깥을 쳐다보던 변신의 한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다. 그렇게 힘겹게 몸을 일으킨 벌레 존재들은 유일하게 자신들을 바깥 세계와 접촉하게 해줄 창문 너머로 무엇을 보게 되는가? 그는 이미 변신해서 그레고르가 창을 통해 본 것이 샤를로테 거리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발트가 쓴 문장에서 새로운 사실 하나를 추가로 깨달았다. 제발트는 그레고르가 여러 해 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온 고요한 샤를로테 거리를 흐릿해진 눈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고 눈앞의 풍경을 회색의 불모지라고 생각했다고 쓰고 있었다.
그가 읽은 변신의 번역본에는 그레고르가 벌레가 되어 눈이 흐릿해졌다는 암시가 빠져 있었으므로 그는 샤를로트의 거리 자체가 워낙에 황량한 잿빛 거리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 제발트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제발트 역시 창밖 풍경을 보고 현실감을 되찾기는커녕 익숙한 도시 노리치를 아주 낯설게 느끼고 마치 절벽 위에서 돌의 바다나 자갈밭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황량한 느낌에 휩싸인다. 그러니까 창밖 현실이 실제로 얼마나 다채롭고 역동적인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이든 벌레의 존재에 흐릿해진 눈에는 회색의 불모지나 돌의 바다 또는 자갈밭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그는 며칠 전 시멘트 벽 아래에서 술을 마시는 세 노인을 보면서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 무채색 배경 속의 정물화 같다고 여겼던 것을 떠올렸다. 아직 병원에 입원하지도 힘든 수술을 받지도 않았는데 그가 이미 벌레의 눈을 갖게 된 것인지도 몰랐다. 음, 제발트의 건조한 잿빛 문장. 제발트의 눈은 노리츠 병원의 우중충한 풍경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병원 진입로 잔디밭을 가로질러 오는 간호사와 모퉁이로 돌고 있는 푸른 등이 달린 구급차였다. 색감에 대비 제발트 자신은 음울하게 그 가치를 폄하하고 있지만 그는 그것이 명백히 제발트의 파김치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들 그러니까 그와 제발트는 아직 벌레가 아니고 아무리 황량한 폐허 속에서도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고 찾아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 아직은 잿빛 세상 속에 끼워 넣을 희미한 의미의 갈피를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었다. 그게 비록 초록빛 소주병이나 푸른 등을 단 구급차, 붉은 무생채 가닥이나 개미처럼 움직이는 간호사의 실루엣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이게 주제 단락이라 생각합니다. 음. 대학 본부의 휴직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는 두 책을 나란히 펼쳐 놓았다. 전철을 타고 오는 내내 그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것은 그레고르와 제발트가 비록 서로를 알아보진 못했지만 분명 같은 곳을 보고 있었으리라는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었다. 그러니까 어떤 상상, 어떤 사색 속에서는 충분히 제발트가 입원한 병원이 그레고르의 집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을 수 있었다. 재밌죠? 음. 서로의 눈을 투과했을 것이다. 같은 곳을 보는 순간. 재밌습니다. 음. 이런 환상적인 조우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만으로 그는 요즘 들어 거의 느껴본 적 없는 격한 기쁨을 맛보았다. 그 감격 덕분에 그는 자신이 조만간 병원에 입원해서 가망 없는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도 회복 기간 내내 낯선 간병인의 몸에 간병인의 손에 몸을 내맡겨야 하는 것도 그다지 두렵게 여겨지지 않았고 오히려 은근히 기다려주시기까지 했다. 심지어 그의 간병인이 그레고르의 시종을 맡은 무자비한 하녀처럼 위협적인 말을 한다든지 자기를 빗자루로 밀친다든지 하는 식으로 다소 거칠게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어처구니 없는 소망조차 품게 되었다. 이게 소설의 힘, 상상의 힘. 이것도 주제 단락이죠.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어떤 어떤 축대로 막힌 골목의 끝 돼지 불고기 전문인 연탄집에서는 언제나 희미한 먼지 냄새가 났다. 젖은 재 냄새 같기도 하고 이 제목이죠. 마르지 않은 회병 냄새 같기도 했다. 주인은 축대로 향하는 뒷문을 열어놓고 연탄불을 피웠다. 재도 회색이잖아요. 연탄불은 빨갛고. 근데 우연히 또 옆 사람의 대화를 엿들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들이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래서 그냥 공기만 가득
공기만 둥둥, 공기만 둥둥, 둥둥. 그러니까 공기만 가득 둥둥 차 있다. 그렇게 느껴진다고. 뭣도 없이. 뭐? 아무것도 없냐고 공기만 있냐고. 몰라. 그럼 경계는 있어? 끝말이야. 몰라. 몰라? 다만 경계가 있는지는 모르겠고 뭔가 내부라는 느낌은 있어. 어디 안쪽이다 이거지? 응. 이를테면 에드벌룬 안 같은 거야? 그보다는 크겠지. 그렇겠지? 그래도 엄청나게 큰 에드벌룬이라면 그럴 수도 있어.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니 진짜 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일단 나한테는 공기만 가득 둥둥 그런 상태. 공기만 가득 둥둥 그런 상태로 생각해 봐. 공기만 가득 둥둥. 그렇지? 그러니까 내 생각에 그건 점점점. 그래서 공기만 가득 둥둥 이런 느낌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걸 텅 빈 상태라고 해야 할지 가득 찬 상태라고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 상태를 알 것 같았다. 그는 입술을 벌리지 않고 둥둥이라고 발음해 보았다. 입술을 조금만 벌리고 둥둥이라고도 발음해 보았다. 둥둥, 둥둥. 입속에서 작은 북소리가 울리는 것도 같았고 먼 곳에서 북소리가 들려오는 것도 같았다. 그가 계산을 하기 위해 지갑을 여는데 무언가 툭 떨어졌다. 반으로 접힌 국수집 보너스 쿠폰 용지였다. 펼쳐보니 10개의 칸 중 마지막 칸만 비어 있었다. 가만히 보고 있자니 그 마지막 빈칸은 그가 들어가 채워야 할 마지막 병실의 창문처럼 보였다. 그리고 9칸에 찍힌 붉은 스탬프 무늬는 작은 병실에서 저마다 몸을 꿈틀거리며 침대에서 바닥으로 내려와 창을 향해 기어가는 벌레 존재의 궤적처럼도 보였다. 아무 기댈 곳도 없고 아무 질 곳도 남지 않은 이제 와서야 그는 비로소 겉돌던 세상의 틀 속에 겨우 들어앉게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회오리치던 그의 가르마를 누군가 단정히 잡아준 것만 같았다. 더 공허해질지 더 충만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는 그저 공기만 가득 둥둥인 상태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느끼고 싶었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마치고 그는 연탄집 주인에게 공손하게 물었다. 제게 담배 한 대만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끝납니다. 공기만 가득 둥둥. 음, 거의 이제 어떤 뭐 사형 선고 병에 걸려서 입원해야 되는 상황에 처한 이 남성이 두 소설 제발트의 토성의 고리와 카프카의 변신 그레고르를 보면서 상상하고 자기의 입장을 대입하죠. 주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어떤 상황들, 어떤 이미지들 정말 좋았어요. 좋은 소설이다. 자, 그다음에 음 김혜란 작가님의 건너편인데요. 어 첫 문장이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자고 이수가 수건을 개며 말했다." 응. 이수와 도화는 부부인데 지금 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음. 이혼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위태로운 부부인데 "노량진 수산시장 가자." 음. 어 쭉 넘어가서 그런 소설입니다. 어 그런 소설이고 미래를 예측하고 결론 내리기 좋아하는 도화는 벌써부터 오늘 하루가 빤히 읽혀 울적했다. 과감한 이슈는 종일 앓을 것이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로 이불을 더럽히고 땀에 전 몸으로 오후 늦게 일어나 두통을 호소하겠지.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오늘도 헤어지지 못할 것이다. 대형 모니터에서 쏟아지는 전파가 도화 몸을 얼룩덜룩 물들였다. 언젠가 이수와 수족관에 갔을 때 두 사람 머리 위에도 비슷한 얼룩이 아른댔다.
하지만 그건 물그림자였던가 빛그림자였나. 한 손을 길게 뻗어 빛도 얼까 중얼대는 이수가 떠올랐다. 보아는 아름다운 헛금고래나 발광의 파리 보듯 자본과 상품이 나란하게 유영하는 모습을 관람했다. 뻔하고 지루하지만 그런 넋을 잃고 보게 되는 풍경이었다. 보아는 혼자 TV를 보는 거죠. 어, 두 사람은 8년 전 노량진 강남교회에서 처음 만났다. 평일 아침 7시 무렵이었다. 그 교회는 노량진 수험생들에게 밥을 나눠주기로 유명했다. 보아와 이수는 둘 다 종교가 없었지만 그날 같은 무게의 스테인리스 칠판을 들고 같은 줄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처음 만난 순간을 회상할 때마다 꽃냄새, 바람 냄새가 아닌 습기 찬 식당을 가득 메운 압도적인 밥 냄새, 국 냄새, 깍두기 냄새를 떠올리곤 했다. 어, 도화는 잘 개어놓은 수건처럼 반듯하고 단정한 여자였다. 도화는 인내심이 강해서 쾌락이 뭔지 알았다. 그리고 이수는 도화의 그런 몸을 사랑했다. 무뚝뚝한 도화의 살갗 위로 수건 올 살듯 오서서 소름이 돋아날 때 이수는 기쁘고 다급해졌다. 도화 역시 이수의 담백하게 마른 몸과 막걸리빵 냄새,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금방 딱딱해지는 앙증맞은 젖꼭지를 좋아했다. 이수가 처음부터 공무원 시험에 몰두했다면 도화는 체육대학 졸업 후 구립 스포츠 센터에서 수영 강사로 일하다 뒤늦게 경찰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경우였다. 도화는 노량진에 머문 2년 동안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오전에 2번, 오후에 2번, 한 세트에 15번씩 악력기로 손님을 키웠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면 여성 전용 독서실 공용 휴게실에서 물구나무를 서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도화의 이런 완고함은 독서실 안에서 종종 놀림거리가 됐다. 이수가 공부를 그만둔 가장 큰 계기는 도화였다. 이수는 도화가 어디 가자 할 때 죄책감 없이 나서고 싶었고 친구들이 놀자 할 때 돈 걱정 없이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이수를 가장 힘들게 한 건 도화가 혼자 어른이 돼가는 과정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거였다. 도화의 말투와 표정, 화제가 변해가는 걸, 도화의 세계가 점점 커져가는 걸, 그 확장의 힘이 자신을 밀어내는 걸 감내하는 거였다. 도화는 국가가 인정한 시민, 국가가 보증해주는 시민이었다. 반면 자신은 학생도 직장인도 아닌 애매한 국민이었다. 이 사회의 구성원이 돼 아직 시민이 아닌 사람이었다. 입사 초 수다스러울 정도로 조직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던 도화가 어느 순간 자기 앞에서 더 이상 직장 얘기를 꺼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이수는 모든 걸 정리하고 노량진을 떠났다. 한 시절과 작별하는 기분으로 뒤도 안 돌아보기 위해 이를 악물며 1호선 상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이런 겁니다. 음, 어, 음. 주인 아주머니는 올 초 이수가 보증금 일부를 빼가며 전세를 반전세로 돌렸다고 말했다. 집 장사하는 입장에서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 반전세를 마다할 이유가 없었노라고. 얼마나 가져갔는데요? 응, 1,000만 원. 거기서 1년치 월세 미리 까고 850 가져갔어. 신랑이 말 안 해? 아이고, 정말 몰랐나 보네. 거기 인감이랑 신분증 가져와서 나는 색시도 다 아는 줄 알았어. 이런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도움을, 도움을 먹어요. 킬로그램당 10만 원 좀 넘는데 오늘 특별히 9만 원에 해드릴게. 어디 보자. 3kg 조금 안 되니까 25만 원 주시면 되겠네. 25만 원이래. 주세요, 그거. 미쳤어? 그걸로 할게요. 이런. 그거 저 같이 먹죠? 괜찮네. 그러네. 음,
좀 넘어가자. 이수야, 우리 만난 지 8년 됐나? 거의 10년 됐지. 10년이면 얼추 개수명하고 비슷하다. 나 아까 주인 아주머니 만났어. 그걸로 뭐 했어? 집에서 필요하대? 누가 아프셔? 설마 게임한 건 아니지? 금방 돌려놓을게. 올해 초일이잖아.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꼭 메워놓을게. 아니, 안 그래도 돼. 어? 나 혼자 살지 말아보고 있으니까, 있어. 그러니까 너도, 와야. 돈은 천천히 줘도 돼. 내년 3월에 계약 끝나니까 그 사이 짐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응. 그 중간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이수에게 다가와 아른 체를 했다. 형 여기 웬일이세요? 이번 주에 왜 안 나오셨어요? 올해 마지막 스터디라 다들 기다렸는데. 회사는? 관뒀어? 매일 양복 입고 다시 노량진 간 거야? 1년 동안? 왜 그랬어? 왜 말 안 했어? 마지막이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내가 내 자신에게 마지막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아. 잘 될 것 같아. 4년 전에도 마지막이라고 말했지만 이번엔 정말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도아야, 조금만 기다려줘. 정말 딱 한 번만. 내년 여름까지만 부탁할게. 이런 이수. 나는 네가 돈이 없어서 공무원이 못 돼서 전세금을 빼가서 너랑 헤어지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게 사라졌어.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아, 이 문장이 소설의 맥락에서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와닿았던 문장이었어요. 누군가와 연애를 하고 헤어질 때, 그냥 내 안에 있던 어떤 게 사라졌어. 그리고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정확한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도화는, 이제, 교통방송, 교통정보를 앵커인데, 55분 교통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말하다가, 이어서 노량진. 근데, 짧은 사이 도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부분 알아채지 못할 실수였으나, 방송 베테랑 최경희만은 심상치 않은 눈으로 도화를 주시했다. 방금 전 노량진이라는 낱말을 발음한 순간 도화는 목을 때 묵직한 것이 올라오는 걸 알았다. 단어 하나에 여러 기억이 섞여 쏟아지는 걸 느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안에서 여러 번의 봄과 겨울을 난 한 번도 제철을 만끽하지 못한 채 시들어간 연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교회 식당에서 도아 씨가 좋아하는 것 같아 잔뜩 집어왔어요. 라고 말하며 식판 위에 쌓인 동그랑땡을 자랑하던 모습과 옆면이 새카매진 한국사 교재, 베갯잎에 묻은 흰 머리카락, 눈가의 주름, 살냄새, 그런 것이 밀려왔다. 한결 오돌오돌 떨며 현관문을 열면 따뜻한 두 손으로 언기를 녹여주던 모습과 여름이면 도화 쪽으로 바람이 더 가도록 선풍기 각도를 조절해주던 이수의 옆얼굴도 그때서야 도화는 어제 저녁 주인 아주머니를 만난 뒤 자신이 느낀 게 배신감이 아니라 안도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수 쪽에서 먼저 큰 잘못을 저질러 주길 바라왔던 것처럼 이수는 이제 어디로 갈까? 도화가 목을대에 걸린 지난 시절을 간신히 누르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최경희가 나서기 전 재빨리 말을 이었다. 교통방송 때 늘 하는 말, 도화가 신뢰하는 말, 과장도, 수사도, 오해도 없는 문장을 풀어냈다. 이 문장, 이 문단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데 그때 카메라 렌즈 위로 웬 비둘기 한 마리가 날아와 화면을 가렸다. CCTV 영상인데 도로 위 풍경 대신 비둘기의 희끗희끗한 날개가 환영처럼 아른댔다. CCTV 카메라가 비둘기를 쫓으려 도리질하듯 고개를 흔들었다.
보아는 잠시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러곤 다음 소식을 전하기 위해 카드 위로 시선을 떨궜다. 더 이상 고요할 리도 거룩할 리도 없는 유구한 축제 첫날, 축제 뒷날, 영원한 평일, 12월 26일이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어, 이런 소설이에요. 음. 그리고 안보현 작가님의 때로는 아무것도. 넘어가기 전에 어, 김혜란 작가님 제가 참 좋아합니다. 권여선 작가님도 물론이고요. 근데 김혜란 작가님을 볼 때마다 저는 첫 작품, 초기 작품들의 강렬함, 그 참신함, 독창성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신선했거든요. 새롭다. 새롭다는 말에 가장 적합한 소설을 쓰시는 분이 김혜란 작가님 아니었나? 박민규 작가님을 처음 접할 때 충격과 맞먹는 그런 신선함이었죠. 신인다운 글, 그런 소설을 쓰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김혜란 작가님 물론 잘 써요. 잘 쓰시는데, 다른 작가들과 비슷하게 쓰시는 거 아닌가. 그 잘씀이, 신선함이 점점 줄어들고, 물론 예전보다 더 능숙하고 더 세련되게 쓰실 수 있죠. 근데 처음에 그 신선함, 파격, 예, 격을 깨는 파격은 어디로 갔는가? 너무 안정적으로 잘 쓰고 계신 거 아닌가? 기존 문단에 흡수되신 거 아닌가?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요. 김혜란 작가님만의 특이성은 어디로 갔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첫, 첫, 첫 시기의 작품들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그때가 김혜란 작가님의 절정이었고, 정점이었나? 그렇게 찍고 나서 하락, 모르겠네요. 그런 느낌이라. 근데 잘 쓰십니다. 안보현 작가님의 때로는 아무것도를 보면, 이 작품은, 최초의 기억은 무수한 선으로 뒤덮여 있었다로 시작하는데, 리모컨과 마른 목골 박하사탕, 생닭 따위가 허공을 날아다녔는데, 그건 어떤 의미에서 몹시 정확한 기억이기도 했다. 도용은 그것들이 그려내는 복잡한 선에 빠져 있었다. 스테인리스 컵이 진한 곡선을 긋고 냅킨 뭉치가 짧은 직선으로 지그재그 흩어졌다. 도영은 포대기에 쌓인 몸을 꼼지락대며 선을 쫓았다. 무언가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 뒤통수를 후려치기 전까지는 그랬다. 당시 3살이었던 도영은 어머니 등에 꽉 묶인 채로 정신을 잃었다. 인트로부터가 재밌죠? 특이하죠. 하필 냉동닭이 날아오는 바람에 이후 도영이의 머리를 깎아줄 때마다 어머니는 음울한 목소리를 냈다. 도영의 뒤통수는 반수저 떠낸 홍시 모양으로 움푹 꺼져 있었다. 그러니까 영광빌라 A동 친목 도모회 중 벌어진 일이었는데, 201호 남자가 투덜대고 있죠. 위층에 새쌍둥이가 쿵쿵 이제 뛰어다닌다고. 201호 남자가 좀 까다로운 사람인데, 음, 공동생활에도 격이 있는 법인데 말이지, 가정교육이라는 게 뭔지 알긴 하나? 그 집은 애 새끼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내가 거실에 앉아있지 못해 전등 떨어질까 봐. 애들 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유난이래요? 우리 집에선 콩 튀는 소리만큼도 안 들립디다. 402호가 단박에 면박을 주었다. 근데 저는 이 문장 읽으면서, 물론 이게
이 소설 자체가 세팅된 소설이죠. 허구, 그러니까 리얼리즘에 가까운 리얼 리얼한 소설들이 있고, 이건 누가 봐도 허구고 가상의 이야기다를 드러내는 판타지적인 소설이 있는데, 이건 판타지에 가깝죠. 그래서 이런 대사를 칠 수 있겠지만, 근데 누가 친목 도모회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음, 애새끼들이 얼마나 날뛰는지 내가 거실에 앉아있지 못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말을 내뱉고 이거에 불끈해서 주먹이 날아갈, 혹은 뭐 거친 말이 오갈 법도 한데, 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말을 받는 사람도 가만히, 이게 좀 가능한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고개가 갸우뚱한 지점이었는데, 아무튼 음, 노인이 이제 텔레비전, 이제 당시 이제 어떤 노인이 친목 도모회 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이런 말 하죠. 저 사람들은 다 먹고 공터에 웬 사람들이 절에 빼곡하니 꽂혀 있나. 촛불이잖아요, 할아버지. 광화문 광장이요.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모인 거예요. 촛불이 어디? 시꺼먼 머리통만 몇 겹씩 휘감겨 있구만. 보기 흉측스럽게. 전쟁통에 피난 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어우, 껌껌하기도 하다. 내 자네한테 말한 적 있던가? 6.25 난리통에 내가 갓 돌잡이한 새끼를 옆구리에 끼고서는. 할아버지 눈이 영 안 좋으신 모양이네. 저게요, 사람들이 들고 있는 저 촛불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효순이 미선이 모르세요?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지. 자, 이런 거죠. 음, 서로 이해를 못하는. 아무튼 이제 이 모임 중에 어 홍답집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막 인트로에서처럼 날아다니고 도영의 어 머리가 깨지고. 이게 이제 1 번이었고, 이 도영은 학교 도서관, 음 에서 음 학교 도서관 아르바이트를 하죠. 근데 거기서 어 개교 100 주년 맞은 학교에서 그간 발행된 학교 신문을 전부 디지털화하겠다고 공표하는데, 그 작업을 홀로 합니다. 홀로 하죠. 예, 중간중간에 목소리가 들려요. 어떤 목소리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지.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지. 그런 목소리가 들리죠. 도용만 들을 수 있는. 걸걸하고 낮은 남자 목소리. 이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음. 아무튼 이런 소설인데요. 음. 그리고 중간에 아까 201호 아저씨, 성질 사나운 아저씨, 죽었다. 어, 죽었대. 응. 응, 골목에 죽어 있는 걸 누가 신고했다나 봐. 이렇게 앉은 채로 죽어 있더래. 왜 죽었는지는 아직 모르고 경찰이 수사하러 올지도 몰라. 우리 집이랑 사이 엄청 안 좋았으니까. 그 아저씨가 죽었는데, 음, 그거를 반나절이 지나도 아무도 몰랐다. 새쌍둥이와 대화하는 씬도 나오고요. 음, 새쌍둥이, 그쵸? 아까 막 쿵쿵거리며 뛰어다니는. 그리고 아까 이제 201호 아저씨 죽은 거 관련해서 경찰이 폐지 줍는 노인에게 물어보죠. 2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 코앞에 죽어 있는데 폐지를요? 그렇지. 이 할아버지 아까 그 TV에서 그 할아버지 같아요.
"할아버지 보세요. 자 그 사람은요 무려 32시간 동안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쪼그려 앉은 시체가 골목이에요. 네? 그런데 할아버지가 오후 7 시에 한 번, 새벽 5 시에 또 한 번 거길 지나갔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폐지를 줍다가 "자 보세요. 줍습니다." 이렇게 폐지를 줍다가요. 허리를 펴거나 고개를 들면 "어이쿠 이 시체랑 딱 마주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본 적이 없다니 그 말을 어떻게 믿어드려요? 할아버지 일부러 신고 안 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 할아버지가 수레에 시체를 싣고 와서 저기다 유기한 거예요? "못 보지?" "네 뭘요?" "시체는 못 보지. 내 눈엔 폐지밖에 안 보이니까 못 봐 그건." 이거 뭔가 독특하죠? 이게 주제랑도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할아버지. 시체마저도 못 보는. 음. 그리고 아까 도연이 도서관에서 알바했잖아요. 100 주년 기념으로. 그간에 나왔던 신문들을 다 스캔하는 작업.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신문을요 진짜 답답하네. 그쪽이 헤드라인 따서 문서 입력을 끝내면 내가 거기에 맞춰 신문 광면을 스캔해서 문서에 붙인다고요. 이걸 넘겨야 다음 팀이 일을 하죠. 한 달 내내 같이 일해 놓고 갑자기 뭔 모른 척이래. 한 달 내내 같이. 그러니까 도용도 이 알바생을 못 봤던, 이 말이 안 되는데. 못 봤던 거죠. 아까 할아버지도 시체를 못 보고 보고 싶은 것만 끝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런 겁니다. 이게 주제인데. 그리고 도영이 PC방에서 알바할 때는 세상도에 이런 말 하죠. "안다니까 너 계산하러 오는 손님은 기가 막히게 체크하면서 홀에 앉아 있는 손님은 못 보잖아. 물품 주문서 틀린 건 귀신같이 잡아내면서 내가 명찰 달고 있는 건 모르고 지금 당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면 무시해 버리는 거야. 넌 못 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지워 버리는 거지." 이런 말. 메시지가 분명하죠. 어 그리고 옛날 얘기도 나오는데 402호 새 쌍둥이는 다 여자입니다. 세 자매인 거죠. "언니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 402호 딸이 얘기해서 위에 올라가서 막 근데 그 노는 언니들이었죠. 또 언니와 친구들. "너희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새 쌍둥이 어머니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외치며 올라왔는데 이때 인제 "시끄러워요 아줌마. 공동생활에도 격이 있는데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시면 안 되죠. 뭐야 너희들 몇 반이야? 담임 누구야? 네가 학교에서 나 선생이지 밖에서도 선생이야? 학교 나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디서 나대." 어머니의 머리채를 세차게 휘두르는 그 언니. 새쌍둥이는 놀란 얼굴을 그저 바라볼 뿐이었고 402호 딸과 친구들이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가죠.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402호 딸에겐 왜 아무것도 아닌 걸까? 새쌍둥이는 이해할 수 없었다. 계단에서의 사건은 새쌍둥이와 그들의 어머니에게 명백하고 치명적인 훼손의 순간이었으나 402호 무리에게는 사소한 유의의 순간에 불과할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 "근데 저게 뭐예요?" 도영이 화면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빨랫줄들은 다 웬 거예요?" "공터에 빨랫줄 감아 놓은 걸 뉴스에서 왜 보여줘요?" "리본이잖아. 강원 광장에 리본 묶어 둔 거." "무슨 리본요?" "빈 빨랫줄만 몇 겹씩 휘감겨 있는데 너 안과 가 보라니까. 저 리본이 벌써 몇 년째 묶여 있는 건데 저걸 못 보냐." "안과 가 봤다니까요. 몽골리아의 시약이라고." "지랄한다." 맨 마지막. "그런데 말이야." 새쌍둥이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대체 뭘까?" 도영은 대꾸 없이 통닭만 바라보았다. 오랫동안 뒤통수 홈을 만질 때마다 가늠해 왔던 날개 쪽지와 다리의 지름이 바로 거기 있었다. 이게 끝납니다. 주제가 너무 명확하네요. 명료하죠. 다양하게 변주해서 보여줬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